여보, 퇴직하고 화물차 운전해 볼까? 요즘 이게 잘 된대. 여보, 퇴직하고 화물차 운전 사업 해볼까? 요즘 이게 대박이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화물차를 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동현이고 올해 60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에서 30년간 부품 관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3세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58세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회사에서 보냈죠. 자동차 부품 조달부터 재고 관리, 품질 검수까지 모든 과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어요. 후배들은 저를 부품 박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아내 지수와 결혼한 지도 28년, 두 자녀는 이미 사회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며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있었고, 딸 예나는 부산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였지만 가끔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급 380만 원에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 울산에서는 나름 괜찮은 수입이었죠.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일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월부터 중국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 있던 협력 업체들이 셧다운되면서 핵심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고, 우리 부품 관리팀도 할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4월에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차를 안 사는 거였죠. 수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경영진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무급휴직부터 시작해서 임금 삭감,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구조 조정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7월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팀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희망퇴직 신청해 주시면 특별 위로금까지 더해서 좋은 조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네.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니 기본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특별 위로금 7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모아둔 적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으니 총 3억 8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58세면 아직 일할 나이인데 이제 뭘 하지?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국 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나이에 이직하기도 쉽지 않고 설령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 해도 기존 연봉의 절반도 받기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차라리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해 9월 30일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줬어요. 팀장님, 건강하시고 새로운 인생 파이팅 하세요. 후배들의 인사를 받으며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이 없구나.
3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지만 58세에 완전히 은퇴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물류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새벽 배송 같은 단어들이 매일 뉴스에 나왔어요. 동네 형님 중에 화물차를 5년 전부터 운영하시는 이웃집 박 사장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마주쳤는데 동현아, 요즘 화물차 장사가 정말 대박이야. 코로나 이후로 일감이 넘쳐나서 거절하고 있을 정도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사장님은 5톤 트럭 한 대로 월 700만 원까지 벌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거의 2배였죠. 동현아, 너 같은 사람이 이 일하면 정말 대박 날 거야. 제조업에서 30년 일했으니까 물류는 기본기가 있잖아. 게다가 성격도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화물차 사업에 딱 맞는 사람이야. 박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저는 30년간 부품 조달과 물류 관리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싣고 배송 경로를 짜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화물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 기회가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 필수가 되면서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회구나. 이제 물류가 진짜 미래 먹거리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화물차 사업 한번 해볼까 싶어. 처음에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화물차를 해? 그것도 너처럼 사무직만 하던 사람이.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배송 시장의 변화, 온라인 쇼핑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제가 가진 물류 관련 경험들을 말이에요. 생각해봐. 이제 사람들이 마트도 안 가고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 기본이 되었고, 심지어 새벽 6시 전에 받는 새벽 배송은 추가비를 받아도 사람들이 기꺼이 이용한다고. 이런 물건들 누가 나르겠어? 결국 화물차가 해야 하는 일이야. 아내도 점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30년간 부품 관리를 했으니까 물류의 기본은 안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싣고 어떤 순서로 배송해야 하는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건 경험이 있어 며칠간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기회가 보였습니다.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전국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새벽 배송을 위해 개인 화물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화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ssg.com, 롯데온, 11번가까지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톤 화물차 한 대만 있으면 이런 회사들과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배송의 경우 야간 할증까지 있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정기 계약이라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업이야.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화물차 가격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5톤 신차는 현대 마이티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중고차를 알아봤어요. 3년 된 중고차를 보니 8천만 원 정도면 상태 좋은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 이하,
사고 이력 없는 차량 기준이었어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도 받아야 했고 대형 면허도 확인해야 했죠. 다행히 제가 젊을 때 군대에서 대형 면허를 따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운영비도 계산해 봤어요. 월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 보험료와 세금이 월 50만 원, 차량 정비가 월 30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어요. 총 고정비가 월 180만 원 정도였는데 월 매출 600만 원에서 빼면 순수익이 420만 원 정도 나올 계산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셈이었어요. 아내도 결국 동의해 줬어요. 그래, 여보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한 번쯤은 자기 사업을 해봐도 되겠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배송이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는 안 돼. 저도 물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화물차 구입비 8천만 원, 사업 초기 운영 자금 2천만 원, 총 1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안전하게 정기 적금으로 묶어두기로 했어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 중고 화물차 매장을 여러 곳 돌아다니며 차량을 알아봤어요. 포터, 봉고, 라보, 마이티 등 여러 차종을 비교해 본 결과 현대 마이티가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적재량 대비 연비도 괜찮고 AS망도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17년식 마이티 5톤으로 주행거리 15만 km, 가격은 7, 800만 원이었습니다.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엔진 소리도 괜찮아서 결정했어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과 교통청을 여러 번 드나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차고지 확보, 정비 시설 점검, 보험 가입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특히 차고지 문제가 까다로웠는데 다행히 집 근처에 월 3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보험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종합보험에 운송 특약까지 넣으니 월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는데 화물차는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했어요. 차량 등록, 번호판 발급, 운송 허가증 교부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화물차 운전 연습도 했습니다. 30년간 승용차만 몰다가 갑자기 5톤 트럭을 운전하려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후진할 때는 사이드 미러만 보고 해야 하는데 감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사장님이 근처 공터에서 연습시켜 주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럭저럭 운전할 만해졌어요. 11월 초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눈앞에 5톤 화물차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얀색 현대 마이티에 깔끔하게 박동현 화물 운송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와, 정말 크다. 우리 남편이 저런 큰 차를 운전한다니 믿어지지 않네. 라며 신기해했어요. 동네 형님들도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시작이야. 화물차주들 모임에 나가서 일감 정보도 얻고 노하우도 배워야 해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울산에는 화물차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일감도 소개해 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20여 명의 화물차주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50대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중년에 새로 시작한 분들도 몇 분 계셨고 10년 넘게 하신 베테랑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일감이 많아서 선택할 정도야. 특히 새벽 배송 쪽은 정말 대박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사장님 소개로 작은 일감부터 시작했어요. 울산 시내 대형 마트에서 편의점으로 물건 배송하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대여섯 곳을 돌면서 배송료 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0년간 사무직만 하다가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뭔가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5톤 트럭에 물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어야 하는지, 배송 순서를 어떻게 짜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실무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30년간 사무실에서 서류로만 보던 물류 업무를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첫날에는 6곳 소화하는데 12시간이 걸렸는데 베테랑 기사님들은 같은 양을 8시간 만에 끝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부품 관리를 한 경험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깨지기 쉬운 물건은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이런 기본기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2주쯤 지나니까 제법 능숙해졌어요. 12월 들어서는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코로나로 인한 연말 비대면, 소비가 폭증하면서 배송 물량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연말 모임도 못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가기 꺼려 하니까 모든 걸 온라인으로 주문하더라고요. 특히 선물용품, 명절 음식,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택배로 배송되었어요. 그때 쿠팡 새벽 배송을 따낼 수 있었어요. 화물차주 모임에서 선배 기사님이 소개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면접을 보고 차량 검사를 받고 신원 조회까지 마친 후에야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새벽 2시에 부산 김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싣고 오전 7시까지 울산 지역 아파트 단지별로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새벽 배송을 했던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센터에 도착하니까 수십 대의 화물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구역은 울산 남구 일대였는데 아파트 20개 단지에 배송해야 할 물건이 제 트럭을 가득 채웠어요. 쌀, 생수, 기저귀, 화장지, 세제, 냉동식품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배송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새벽 6시에도 사람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 정말 새벽 배송이네. 신기하다. 어떤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새벽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라며 따뜻한 커피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루 새벽 배송료가 25만 원이었어요. 하루 대여섯 시간 일하고 25만 원을 버는 거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4, 5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2에서 23일 정도 일할 수 있어서 새벽 배송만으로도 월 5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낮 시간에 일반 일감까지 하면 월 700만 원도 가능해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고요. 쌀, 화장지, 세제 같은 기본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냉동식품, 신선식품까지 심지어 하루에 몇 번씩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침에 우유 배송하고 점심에 또 다른 물건 배송하러 같은 아파트에 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함에 돈을 지불한다면 이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1월. 첫 정산을 해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총 매출이 700만 원이 나왔어요. 새벽 배송으로 550만 원, 일반 운송으로 150만 원을 벌었거든요. 기름값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새벽 배송 때문에 거리를 많이 다녀서 연료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차량 유지비가 80만 원 정비, 세차비, 소모품 교체 등 그리고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수익이 450만 원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이 3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번 거죠. 아내도 깜짝 놀라며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야? 이거 꿈이지?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5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3월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3월에는 새 학기 시즌이라서 책상, 의자, 학용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수익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8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 박 팀장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네.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을 시작했어. 박 사장님도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체계적으로 접근하니까 확실히 다른 애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4월쯤에는 마켓컬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 외에 일반 운송도 함께 하게 되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아침 2시에 쿠팡 새벽 배송을 하고 오전 8시부터는 마켓컬리 일반 운송을 했습니다. 때로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만큼 돈이 되니까 힘든 줄 몰랐습니다. 5월 매출은 드디어 9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수익이 6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 이렇게 벌 줄 몰랐다며 행복해했어요. 그동안 아껴 써야 했던 것들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좀 더 넉넉하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영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준비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이 정도로 벌면 몇 년 더 일하고 편하게 은퇴할 수 있겠어. 아이들 결혼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집도 한 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8월쯤부터 새로운 화물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쿠팡 물류센터에 가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대부분 50에서 60대 남성들이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저처럼 코로나로 인해 조기 퇴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화물차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아, 나처럼 퇴직하고 화물차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망해서 새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생각으로 화물차 사업에 뛰어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배송 물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배송 서비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SSG 새벽 배송, 롯데온 당일 배송, 11번가 로켓 배송 등 모든 업체들이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쿠팡에서 새벽 배송 단가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하루 25만 원이었는데 23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운임을 조정한다는 공지가 왔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단가가 조금 내려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10월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쿠팡에서 자체 배송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거였어요. 기존의 개인 화물차주들에게 의존했던 새벽 배송을 점차 쿠팡 직원들 쿠팡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송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였어요. 설마 우리까지 영향받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11월부터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일부 지역이 쿠팡맨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빠졌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 매출이 5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면 150만 원이나 되는 손실이었죠. 그래도 아직 마켓컬리 쪽 일이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쿠팡이 빠져도 다른 업체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마켓컬리도 상황이 비슷해졌어요.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배송비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새로 들어온 화물차주들이 기존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을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0만 원만 받아도 됩니다. 18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퇴직금이나 목돈이 있어서 당장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화물차주 모임에 가보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요즘 일감 따기가 정말 어렵다. 신규 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하신 베테랑 분들도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2022년 1월 첫 정산을 해보니 확실히 매출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매출이 6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새벽 배송 단가 인하와 물량 감소, 일반 운송 단가 경쟁 때문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인상으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 200권에서 1 500권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기름값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순수익이 3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0만 원 감소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자위했습니다. 2월, 3월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화물차주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따오기도 했어요. 기존에 안정적이었던 단골 거래처들도 더 싼 업체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니까 비용을 절약해야죠. 물류센터에서 만난 선배 기사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화물차 사업이 원래 이런 거야.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살아남는 건 정말 경험 많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뿐이야. 특히 요즘같이 퇴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더 어려워져. 그 말을 듣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4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쇼핑을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배송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유가는 계속 올라서 리터당 700원까지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거였습니다. 한 달 기름값이 1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달 매출은 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아내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적자 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저도 처음으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았어요. 경기가 좀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야. 온라인 쇼핑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나 라고 생각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폭증했던 온라인 쇼핑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배송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대량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납품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던 작은 공장들이 연달아 문을 닫았어요. 그곳들은 제가 매주 2, 3회씩 부품을 납품하던 곳들이었는데 중국산 저가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결국 폐업을 선택한 거였어요. 강남 지역의 카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료가 월 500만 원씩 하는데 손님은 줄고 원두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홍대 앞 음식점들도 연달아 폐업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유동 인구가 급감한 거였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식자재를 납품하던 곳들이었는데 월 10회 정도 정기 배송을 해주던 곳들이 없어지니까 제 수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9월 매출이 4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더 큰 충격은 10월에 받았습니다. 마켓컬리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한 거예요. 기존의 배송 건당 15영원이었는데 12영원으로 20% 깎인 거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배송비를 조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지만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거절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쿠팡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배송 단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체 배송 확대로 개인 화물차주들과의 계약 물량도 줄인다고 했어요. 제가 담당하던 20개 아파트 단지 중 절반인 10개 단지가 쿠팡맨 배송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감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른 일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11번가 롯데온, 지마켓 등 다른 플랫폼들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들어온 화물차주들이 워낙 많아서 일감 하나 따내려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입찰 방식으로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많았는데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하루 20만 원에 할게요. 저는 18만 원에 해드릴게요. 1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낮춰가며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였죠. 11월 매출은 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름값 180만 원, 차량 유지비 80만 원, 각종 세금과 보험료 5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때로는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정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하루 12시간씩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엔진 오일도 자주 갈아야 했고 타이어도 빨리 닳았어요. 어떤 다른 정비만 15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 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회복될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배송도 늘어날 거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월에는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제가 단골로 거래하던 중견 물류 업체인 한솔물류가 부도가 난 거예요. 2개월치 배송비 6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서 제가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여가는 걸까? 600만 원이면 제가 2달 번 돈이었어요.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3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가속화되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했고 소비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상권들을 보면 정말 처참했어요. 10곳 중 3에서 4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태화 강변 상가들은 거의 반이 비어 있었어요. 임대문이 권리금 없음, 급매물 스티커가 붙은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던 저희 같은 화물차주들도 일자리를 잃는 거였습니다. 연쇄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식당들도 대부분 영업시간을 줄였어요. 예전에는 오후 11시까지 했던 곳들이 저녁 9시에 문을 닫기 시작했고 주문 횟수도 현저히 줄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고를 최대한 줄여야 해. 주문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어. 라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월 매출은 2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기름값도 못 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이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동네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해서 월 14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화물차로 버는 돈보다 아내가 마트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58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왜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포기하고 이런 위험한 사업을 시작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2023년 3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월 매출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각종 고정비는 그대로였어요. 기름값 150만 원,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80만 원, 세금 30만 원, 차고지 임대료 30만 원을 빼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월 90만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2억 원의 적금을 조금씩 깨서 생활비와 차량 운영비를 충당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화물차 할부금이었습니다. 차를 살 때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5년 할부로 샀거든요. 월 할부금이 110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2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할부금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적금을 깨서 할부금을 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몇 달 못 버틸 것 같았어요. 3월 말에 드디어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110만 원을 못 냈거든요. 할부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이번 달 할부금이 연체되었는데 언제 입금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이 없었어요. 4월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할부금 2개월 연체로 압류 경고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차량 소유권이 할부사에 있으므로 3개월 연체 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구나. 하지만 차를 팔아도 할부 잔금이 많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식 5톤 화물차의 시세를 알아보니 4천만 원 정도였는데 할부 잔금이 아직 500만 원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차를 팔아도 5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거였어요. 거기에 그동안의 연체 이자까지 더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이 이상 버티면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릴 것 같아. 아내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나 봐요. 여보,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해줬어요. 결국 5월에 화물차를 급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태를 고려해서 20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할부 잔금 500만 원을 다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돈은 적금을 깨서 메워야 했습니다. 차를 판 날이 정말 처참했어요. 2년 반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그 화물차가 딜러 트럭에 실려서 사라지는 걸 보니까 정말 허탈했습니다. 하얀색 현대 마이티에 박동현 화물 운송이라고 써 있던 그 글씨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욕심을 부렸나 봐. 아내는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줬지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차 사업을 위해 얻었던 운영 자금 대출이 아직 2천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에 사업 초기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1천만 원만 갚고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생활비 부족으로 얻은 신용 대출 1천만 원, 카드 대출 2천만 원까지 더해져서 총 빚이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58세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평생 모은 재산 3억 8천만 원 중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화물차 구입비와 운영비로 1억 원, 할부 잔금과 각종 대출로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남은 건 2억 3천만 원 뿐이었는데 여기서도 빚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으니까 실제로는 1억 8천만 원만 남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 준영이는 서울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결혼 자금을 도와줄 예정이었거든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저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 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결국 6개월 초에 큰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준영아, 아빠가 사업을 잘못해서 많이 힘들어졌다. 결혼자금 도움은 못 줄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준영이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엄마 건강만 챙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안정적으로 퇴직금 받고 조용히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아이한테도 사실을 얘기했더니 아빠 제가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대학원은 제가 장학금 받아서 다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한테 든든한 가장 역할을 했는데 2년 만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진짜 재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빚 5천만 원을 갚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이제 자존심 같은 건 버리자. 일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자는 마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정말 현실적인 벽이 되더라고요. 일반 회사 취업은 거의 불가능했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나이 제한 때문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비, 청소, 배달, 매장 관리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30년간 팀장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해 봤는데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편의점 알바는 야간 근무가 많아서 나이가 좀 부담스럽다고 했고, 마트 직원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라서 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심지어 경비 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젊은 분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구직을 해도 소식이 없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만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고 초라했어요. 다행히 7월 초에 우리 아파트 단지 택배 배송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배송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유리하게 작용했나 봐요. 면접에서 입주민이시니까 아파트 구조도 잘 아시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조건은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180만 원이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일요일만 쉬는 조건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 38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 아파트 주민들이라 어느 정도 아는 사이들이라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첫날 일을 시작할 때가 정말 복잡했어요. 30년간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가 택배 상하차복을 입고 손수레를 끌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새벽 6시에 택배 차량이 와서 그날 배송할 물건들을 하차하는데 정말 양이 엄청났어요. 우리 아파트가 총 15개 동 200세대인데 하루 평균 300에서 400박스 정도 왔어요. 주민들 중에는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박 팀장님 아니세요? 아니, 왜 이런 일을?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지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일 하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온종일 걸어 다니고 무거운 택배를 나르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특히 생수나 쌀같이 무거운 물건들이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간 앉아서 일하던 몸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첫 주에는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잠들었어요. 아내가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는데 이런 힘든 일을 하면 몸이 망가져.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한 달 넘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거절만 당하다가 겨우 얻은 일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특히 어르신들은 어휴, 고생 많으시네요. 몸 챙기세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물 많이 마시세요라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가끔 음료수나 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8월쯤부터는 요령이 생겼어요. 어느 동에서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택배를 어떻게 분류해야 효율적인지, 엘리베이터는 언제 이용해야 대기 시간이 적은지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이 오후 일 쉬면 끝나게 되었어요. 9월쯤부터는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다 알게 되었고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육아맘들에게는 택배 배송이 정말 중요한 서비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박 기사님 덕분에 무거운 생수 안 들고 올라와도 되니까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시고
어떤 육아맘은 아이 기저귀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부터는 아내도 마트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계산 업무가 어렵다고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손님들 응대도 능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었어요. 부부가 모두 일하니까 월 수입이 3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빚 5천만 원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각자 잘 살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작년에 조촐하게 결혼했는데 신부 측에서 전세금을 많이 도와줘서 다행히 신혼집 마련도 잘 되었어요. 딸 예나도 올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수간호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아이들이 잘 커준 게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6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박 팀장, 정말 대단하다.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걷기 운동을 하고 적당한 육체 노동으로 체력도 좋아졌어요. 체중도 5kg 빠져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요. 아내도 요즘 남편이 더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간 겪은 실패를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입니다. 혹시 중년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금물, 경험 없는 분야에는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저는 30년간 제조업에서 부품 관리를 했지만 실제 화물 운송은 완전히 다른 분야였습니다. 물류 관리와 직접 운전해서 배송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최소한 1년은 그 분야에서 직접 일해보고 난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기 특수보다 장기적 관점, 감정보다는 냉정한 숫자로 판단하세요. 저는 코로나 특수라는 일시적 현상을 영구적인 변화로 착각했어요.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퇴직금 전액 투자는 위험, 퇴직금 같은 목돈은 절대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1억 원만 투자한다고 했지만 결국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목돈은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거나 안전한 금융 상품에 넣어두는 게 맞습니다. 플랫폼 의존 사업의 한계.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하면 그들이 정책을 바꾸는 순간 사업이 무너져요.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개인 사업자들의 일감을 줄입니다. 쿠팡맨 사례. 자체적인 고객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당 경쟁 업종 피하기. 과당 경쟁 업종은 피하세요. 화물 운송은 진입 장벽이 낮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쉽고 결국 운임이 계속 떨어집니다. 중년에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안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저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 초에 정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손실이 더 커졌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명확해지면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빨리 손절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정을 최우선,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5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멋있는 일이지만 실패했을 때 대가가 너무 큽니다. 특히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라면 무리한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우선입니다. 지금 저는 택배 배송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월 180만 원이라는 적은 수입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떳떳해요.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면서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매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생하세요라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껴요. 아이들도 각자 잘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비록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라고 말해줄 때면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실패했을 때 대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실패를 통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